방금 소개받은 그 한홍구라고 합니다. 올해가 2010년입니다. 2010년이라서 그 경술국치 100년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거고, 또 며칠 전에는 4.19 50주년이었죠. 그리고 5.18 30주년, 한국전쟁 50주년, 60주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건들이 그 유달리 많이 있는 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5.18 30주년이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제 최정훈 교수님이라고 5.18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책을 쓰신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 표현에 의하면은 5.18은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를 새로 만든 사건이다. 민주화운동이 그 이전에도 없었던 것이 아니죠. 분명히 민주화운동은 전개되어 왔습니다. 60년대, 70년대 반유신, 반박정희 정권 전개되어 왔지만, 광주를 겪고 난 다음에 그것은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광주가 일어난 게 1980년입니다. 1980년을 우리가 그 흔히 서울의 봄이라는 굉장히 서울 중심적인 그 표현입니다만, 서울의 봄이라고들 많이 부릅니다. 그 서울의 봄이 어떻게 왔냐면, 박정희 정권이 1979년도에 무너졌다고 해야 할까요? 적어도 머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박정희가 죽었죠. 그러나 그 체제 자체가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도기였습니다. 박정희가 죽고 그 새로운 세대로 나아가느냐, 머리를 잃어버린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가 다시 탈바꿈을 해서 살아남느냐 하는 그런 과도기였습니다. 그런 과도기에서 그 힘이 결정적으로 부딪힌 것이 바로 80년 5월 광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광주 얘기를 하기 전에 박정희 얘기를 조금만 더 해야만 그 광주가 어떤 분위기에서, 전두환이가 어떤 맥락에서 나와서 광주의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9년도에 부마항쟁이라고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신민당 총재가 그 김영삼 씨였는데, 김영삼 의원이 그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한 게 이제 정부 당국의 비위를 거스르니까 야당 총재가 인터뷰한 것을 문제 삼아서 야당 총재를 국회에서 제명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산 마산이 김영삼 씨의 그 정치적 고향이기도 했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훨씬 더 그 분노를 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부산대 학생들이 데모를 하니까 그 데모는 학교 안에서도 5년 만에 처음 일어난 데모였는데 그게 굉장히 크게 번졌습니다. 학생들이 와 달려들었고, 그리고 거리로 나가더니 그 데모가 그날 저녁에 부산에서 5년 만에 처음 일어난 데모가 5만 명이 모이는 큰 데모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완전히 밀란 수준이 돼버렸죠. 그리고 촛불 집회처럼 얌전하게 한 게 아닙니다. 파출소 경찰서에다가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특히 세무서에다가도 돌 던지고, 완전히 그 밀란 수준으로 갔어요. 그걸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진압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틀인가를 그냥 그 경찰력으로서 막을 수 없고, 그렇게 듣다가 그걸 이제 이틀 후에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공수부대가 마구 때려 부시니까 그 뚫겨 패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데모가 진압이 됐죠. 이틀 동안 이제 그 크게 벌어졌었던 게. 자,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중앙정보부장이 김재규였습니다. 그 김재규가 부산에 내려와서 상황을 본 거예요. 직접 시위하는 그 현장을 보기도 하고 보고도 받고 해보니까 이게 몇 명 그 학생운동하던 몇 명이 선동한 게 아니라 민중들이 한꺼번에 가서 했기 때문에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다고 하면은 정말 거대한 규모의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유신 정권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보부장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올라가서 보고를 하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식의 반응을 보였냐면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정보부가 물러 터져 갖고 학생들이 겁을 상실하고 기어오르는 거다. 학생들한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경찰이 맡겨주면 발표하라고 그래. 발표해. 4.19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발표 명령을 내린 게 아니고, 그때 경무대 경찰서장이라고 지금 청와대 경호실장에 해당하는 거죠. 그 경무대 경호실장이나 내무부 장관이 발표 명령을 내렸으니까 나중에 사용당했지. 대통령이 발표 명령 내리면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실권자 중에 경호실장 차지철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캄보디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캄보디아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킬링 필드라는 말 들어봤죠. 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캄보디아를 모델로 해갖고 킬링 필드 보십시오. 대모다 100만 명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도 탱크 동원해서 밀어버립시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김재규가 박정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중앙정보부장이고 박정희의 고향 후배고 평생을 박정희랑 따라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고 박정희 정권에서 제일 덕을 많이 본 사람이죠. 출세했고. 근데 그 김재규가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냐. 박정희는 왜냐하면 한다면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지역으로 이 반박정희 데모가 확산되면은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게 뻔한데 그 유혈 사태를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이냐. 대한민국에서 가장 풍부한 정보를 가진 가장 큰 조직을 이끌고 있는 중앙정보부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내린 결론이 뭡니까? 박정희를 쏴 죽이는 수밖에 없다. 박정희를 죽이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유혈 사태를 못 막는다. 그래서 박정희를 쐈습니다. 자, 그래서 박정희는 제거가 됐고 유혈 사태는 막았죠. 당장은. 그 박정희가 죽고 그 혼란 상황. 전 국민적으로는 어땠을까요? 민주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한편에서 솟아오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중들이 어땠어요? 굉장히 불안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정희가 죽고 난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데 그때 가장 기민하게 또 가장 결정적으로 움직인 집단이 바로 신군부였습니다. 그 전두환은 박정희가 키운 군대 내의 특권 조직인 하나회라는 곳에 그 대장격이었죠. 그래서 그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세력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왜 전두환이가 부상할 수밖에 없었냐? 그 12.6 사건이라는 게 보면은 유신 정권의 권력 서열 1번, 2번, 3번, 4번이 같이 술 먹다가 2번이 1번과 3번을 쏴 죽였죠. 그래서 대통령, 중앙정보부장, 또 청와대 경호실장,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그날 그 궁정도 안가에 육군 참모총장까지 불러놨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죽었고 비서실, 경호실, 중앙정보부 숙대밭됐고 육군 참모총장, 계엄사령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김재규하고 짠 거 아니냐 연루 의혹을 받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보안사였던 것이죠. 전두환이가 보안사령관으로서 그런 그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이제 그 군부 내에 이제 여러 세력들을 결합하면서 신군부의 그 중심 인물로 부상을 했습니다. 자, 광주에서 그 공수부대가 투입이 돼서요. 부산 마산에서는 성공적으로 진압을 했죠. 근데 광주에서는 달랐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부산 마산에서는 공수부대가 늦게 투입이 됐습니다. 시위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시위대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할 만큼 했고. 근데 뭐 공수부대가 투입해서 마구 이제 뚫겨 패고 잡아가고 하니까 다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게 공수부대한테는 이상한 교훈이 됐어요. 부마상 항쟁 터졌을 때 바로 공수부대 투입해서 진압을 해버렸으면은 일 커지지 않는 건데 괜히 그 경찰력 갖고 막으려고 하다가 일만 키웠다. 그러니 앞으로 데모가 나면은 공수부대를 초기에 투입해서 강력하게 진압을 해버리면 이 데모된 놈들 겁나 갖고 다 흩어지고 도망가 버릴 것이다. 그래서 충정부대, 충정작전 같은 거 그런 진압작전을 굉장히 몇 달 동안 하면서 그런 교육들을 계속시키고 공수부대 투입되자마자 이제 아주 잔인하게 짓밟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시민들이 분노해서 한꺼번에 달려들면 공수부대가 한 명이고 시민이 여러 명이 달려들면 또 이건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부대도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21일 도청에 모였다가 거기서 이제 했을 때 발포를 해서 대규모로 사람들이 죽고 공수부대는 빠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방 도시였던 광주에서 한국전쟁 이후 또는 4.19 이후에 그 최대 규모의 그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계엄군 당국에서 총을 쏘기 시작하니까 시민들도 안 되겠다 하면서 자위적인 무장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무장을 갖췄냐면 동네마다 예비군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예비군 무기고를 털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거는 진짜 한국 역사에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에 보면은요, 진짜로 윤봉길, 이봉창 이후에 한국전쟁 당시에 뭐 지지선 이후에 저항 세력이 무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무기를 들어봤습니까? 4.19 때 무기를 들었나요? 무장항쟁 이런 게 있었나요? 그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딱 광주 딱 한 번이었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테러, 저항 세력이 테러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한 건도 없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광주 시민들이 하다 보니까 계엄군이 물러나 버렸어요. 그때 계엄군도 그러니까 그 5.18 학살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의 프로그램이 확실하지는 않았죠. 그렇게 강력하게 진압하면 시민들이 겁을 먹고 해산을 해야 하는데 이건 총을 갖고 나왔으니까 계엄군도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그래서 철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광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22일부터는 시민들이 광주를 통제했잖아요. 그야말로 예상치 않은 해방 광주가 된 겁니다. 갑자기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계엄군이 물러나고 전두환 일당도 뭐 완전히 물러나 버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시기가 참으로 놀라운 시기입니다. 광주에 무기가 수천 정이 풀렸어요. 예비군 무기고 다 털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단 한 건의 총기 강도 사건도 없었습니다. 광주 외곽을 다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는 광주가 폭도들에 의해서 점령된 무법천지 난장판이 됐다고 떠들었지만 광주 시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했습니다. 매점 매석 그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시장에 장사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길바닥에 솥단지 걸어놓고 주먹밥 만들어서 다 나눠 먹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이놈아 싸우더라도 먹으면서 싸워야지 하고 주먹밥 만들어서 나눠주면 아이고 주먹밥 이거 애들이나 주라고 다들 양보하고 지나가고. 저는 성서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있죠. 떡 5개와 물 2잔 갖고 뭐 몇천 병을 먹였다 하는. 저는 해방 광주가 그런 기적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매점매석 한 건 없이 이 해방 광주를 그렇게 유지했었다는 거 정말 놀라운 자치 능력입니다. 엄청난 절대 공동체였다고 할 수 있죠. 우리 역사에서 본다면 아마도 동학농민전쟁 때 집강소 만들어진 뭐 그런 분위기였다고나 할까요? 근데 한편에서 그렇게 감동적이었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때도 돌아가 보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광주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총을 들고 계엄군을 몰아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 어떻게 돼야 할까요? 광주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었던 건 서울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다른 도시에서도 전두환을 반대하는 시위가 크게 일어나든지 무장봉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위가 크게 일어나야만 이게 연대가 돼서 전두환이가 몰락하게 되고 그럼 광주 학살에 책임을 묻게 되고 광주 시민들의 정당성이 증명이 되는 건데 그게 다른 데서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전두환이가 중앙 권력을 장악을 하는 게 하루하루 장악해 가는 게 보이는데 그러면은 전두환이가 다시 탱크 몰고 돌아올 텐데 이걸 우리가 막아낼 수 있을까? 불안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불안감은 또 시간이 갈수록 진행이 됩니다. 그 불안감 속에서 나온 게 미국 항공모함이 떴다 하는 얘기가 있었죠. 미국 항공모함이 왜 떴습니까? 그 당시에 70년대에 미국의 그 카터 대통령이 있었죠. 그 카터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도 나중에 받았습니다만 그 카터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인권 외교란 말을 했어요. 미국은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은 동서냉전 시대에 공산주의와 싸운다는 명목으로 그 반공 정권이 들었으면 반공 정권이 국내에서 어떤 독재를 하더라도 대충 어떻게 했어요? 눈 감아줬죠. 눈 감아줬는데 이 카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더니 반공 독재 안 돼. 그래서 자기의 영향권 안에 있는 나라들에서 독재하는 거를 그 독재하면 어떻게 하냐 하고 그럼 뭐 원조를 중단하겠다, 미군을 철수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압력을 가했었죠. 그래서 그 박정희하고도 이제 불편한 관계가 든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역시 미국은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니까 인권과 민주주의 편을 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당연히 많이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광주 시민들이 어떠냐면은 80년 5월에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면 전두환이가 들어와서 학살하고 그러질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그 기대감을 가졌었죠. 그런데 그때 미국의 항공모함이 떴다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투사회보에서 이런 걸 만들었죠. 야, 미국 항공모함이 온다. 드디어 미국이 우리를 지원하는 거다. 우리는 이제 광주 시민들 살 길이 열렸다. 그런데 미국이 왜 항공모함을 보냈습니까? 미국이 항공모함을 보낸 이유는 광주 시민이 했었던 기대와는 정반대였죠. 휴전선에서 전방에서 부대를 빼서 광주의 폭도들을 진압할 때 혹시 김일성이 딴 생각할까 봐. 김일성 까불지 마. 꼼짝 말고 있어.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이 왔었던 겁니다. 시민들의 기대하고는 정반대였죠. 나중에 시민들이 그걸 알게 되면서 한국전쟁 이후 지난 30년 동안에 광주까지 30년 동안에 반미운동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반미운동이 없었던 나라예요. 반미운동의 무풍지대였죠. 그런데 80년도 광주를 겪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미운동이 벌어진 나라로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그게 왜? 광주에서 그 배신감. 미국에서 레이건이 1981년 1월 25일 날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음 날인가 전두환이가 미국 갔어요. 최초로. 미국이 최초로 받아들인 다른 나라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전두환하고 레이건이 부둥켜 안고 찍은 사진이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그걸 봤을 때 우리가 느꼈었던 감정. 아, 역시 미국이 전두환 편이었구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에서 반미운동이 벌어지게 된 거였습니다. 자, 그게 아마 5월 25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5월 26일 맞습니다. 이제 5월 26일쯤 되면은 광주 시민들도 다 알았어요. 아, 이제 계엄군이 오늘은 들어올 것이다. 전두환 일당이 오늘은 군대를 보내서 광주를 점령하려고 할 것이다. 그 시민들이 그걸 다 알았습니다. 그날도 도청 앞에 3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도청 앞 분수대에 3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헬리콥터가 떠서 뭐 삐다 쫙 뿌리고 뭐 시민군이 뛰었겠습니까? 계엄군이 뛰었죠. 계엄군 헬리콥터가 해서 이제 오늘 쳐들어간다. 광주 폭도들은 뭐 이제 시민들은 집에 가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삐다를 뿌렸습니다. 자,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아주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점점 날이 어두워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민들은 1명, 2명 집으로 갔겠죠. 그때 거기에서 누구 보고 누가 가라 말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남아서 싸우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죠. 오로지 개인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날 저녁에. 저는 그 질문이 나는 도청에 남았을까? 나는 총을 들었을까? 그 질문이 1980년대를 관통했던, 적어도 1980년대 민주화운동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결코 버릴 수 없었던, 결코 내려놓을 수 없었던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날 도청에 이제 정말 그 결전의 순간이 오는 것이죠. 자, 계엄군이 오늘 새벽에 쳐들어온다는 그거는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사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총을 들고 계속 싸우는 게 맞을까요? 총을 내려놓는 게 맞을까요? 정답이 없는 문제죠. 어렸을 때는, 저도 20대 때는 그때 총을 내려놓자고 했었던 수습위 의원들, 패배주의, 투항주의 그렇게 욕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나이가 들고 저도 애 낳고 살아보니까 그거 잘못된 말은 아니잖아요. 아니, 총 들고 싸운다고 광주 지킬 수 있습니까? 계엄군이 탱크 몰고 들어오는데 M1하고 카빈 그거 한 200~300정 들고 싸운다고 광주 지킬 수 있나요? 광주는커녕 도청은 지킬 수 있나요? 그리고 하루 도청을 해서 버틴다면 다음날 길이 열리나요? 아니잖아요. 총 내려놓자는 말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도 잘못된 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총을 내려놨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총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총을 내려놓으면 텅 빈 도청에 전두환이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 텅 빈 도청을 어떻게 텅 빈 도청을 전두환에게 내주느냐. 그럼 여태까지 싸운 건 뭐가 되느냐. 지금까지 죽은 사람은 뭐가 되느냐. 그러고 남았습니다. 이기리라고 기대하고 남았습니까? 그냥 남았습니다. 그냥 남았습니다. 굳이 이유를 묻는다면 텅 빈 도청을 전두환에게 내줄 수가 없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총을 내려놓고 집에 간다면 평생 부끄러울 것 같아서 거기 남았습니다. 거기 남은 사람들 중에 보면 고등학생들도 있었고, 또 고등학생들은 많이 돌려보냈다고 그래요. 얌만 넌 니들은 가. 그리고 거기 남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우리를 폭도라고 부를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은 계엄군이 우리 시체 수습이나 잘 해줄까? 야, 그날 저녁에 그래서 뭐 했냐 하면은 목욕 갔다 온 분들도 있대요. 목욕 가고 어디 슈퍼 가서 깨끗한 속옷이나 갈아입고 그러고 죽자. 그렇게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총을 들고 있었죠. 그날 새벽에 여러분 그 화려한 휴가 보셨죠? 화려한 휴가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폭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그때 계엄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계엄군도 또 선무방송을 했겠죠. 시내 그 차에 달린 마이크하고 계엄군 마이크하고 누구 걸 더 잘 들었을까요? 광주 시민들이. 당연히 계엄군 거겠죠. 광주 시민 여러분, 이제 군은 작전을 개시하려고 하오니 시민 여러분은 집에서 꼼짝 말고 계십시오. 도청을 폭도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은 작전을 개시합니다. 그 선무방송을 했겠죠. 자, 광주 시민들이 그 소리 못 들었을까요? 새벽 한 4시쯤 듣다고 해서 다 쿨쿨 자고 있었을까요? 그날 밤에? 해방 광주를 만들었었고, 그 속에서 닷새 동안을 그 벅찬 감동을 갖고 살아왔었던 광주 시민들이 오늘 계엄군이 들어온다. 그게 확실해져서 도청 앞에 모여있다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어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집에서 쿨쿨 잠자고 있었을까요? 그 선무방송 그런 것이 끝나고 정적이 깔리고 그러더니 총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광주 바닥에서 그 총소리 못 들었겠습니까? 총소리 오래 나지도 않았어요. 얼마 나더니 총소리가 멎었습니다. 그 의미를 광주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아, 총을 쏘는구나. 총소리가 멎었구나. 도청이 진압당했구나. 아마도 우리 5,000년 역사에서 그날 그 새벽이 가장 긴 새벽이었을 겁니다. 가장 긴 새벽이었겠죠. 사람들이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그 새벽. 그 새벽이 끝난 다음에 그래도 해는 어김없이 떴습니다. 날은 어김없이 밝았죠. 신문에서 방송에서 뭐라고 떠들었습니까? 이제 폭도들이 진압됐다고. 광주는 평온을 되찾았다고. 그리고 새 아침이 밝았고 새 시대가 열렸고 새 역사를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했다고. 언론이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전 그때였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어사전에 새로운 뭐라고 할까요? 관용구가 하나가 첨가가 됐죠. 살아남은 자의 슬픔.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란 말이 그때부터 우리 그 사전에 쓰였고 살아있는 사람 모두를 규제한 말이었습니다. 언론에서 얘기할 수가 없었죠. 그때 그 광주가 다시 이제 계엄군에게 진압되고 그 전남일보가 이제 발간이 됐을 때 그때 김준태 시인이 쓴 시 제목이 크게 나온 게 무등산을 알고 있다 했습니다.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무등산을 알고 있다 그 시를 보고 광주 사람들이 다 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서울의 인왕산을 알고 있었을까요? 대구의 팔공산을 알고 있었을까요? 부산의 금정산을 알고 있었을까요?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무슨 일이 광주에서 벌어졌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극소수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라도 사람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전라도 바깥에서는 운동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주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김의기. 그 사람이 5월 27일 날 광주가 진압됐는데 5월 29일인가 30일 날 서울 종로에 있는 그 종로구가 있는 기독교 회관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유서에다가는 뭐라고 썼냐면, 동포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광주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투신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김종태라는 노동자가 또 분신을 했습니다. 1년쯤 지난 뒤에 그 서울대에서 데모가 있었습니다. 데모가 일어났을 때 경제학과에 다니던 김태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 운동권 아닙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광주 문제도 시위가 벌어지니까 그때 거기에서 항의하면서 진상규명 요구, 전두환 처벌을 요구하면서 도서관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일반 학생이었는데. 근데 그 학생이 투신을 하니까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밑에서는. 근데 거기에 그 김태훈이가 떨어져서 아직 숨을 거두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학생들이 달려가니까 경찰이 거기다 대고 최루탄을 쐈습니다. 김태훈 몸에 이렇게 최루탄 가루가 덮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본 사람이 인생에서 광주가 지어지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광주가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이 하시던 말씀이,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이놈아, 계단으로 바위치기다. 못한 돌이 정맞는다. 어? 이 땅에서 밥이라도 먹고 살려면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껏 살아라. 그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못한 돌이 정맞는다는 얘기를 노무현 대통령 표현을 빌면 600년 동안 부모가 해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정의롭게 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광주가 그걸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그때 김남준이라는 시인이 감옥에 있었지만 이런 시를 썼습니다. 수천 동포의 학살자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수천 동포의 학살자일 때, 외적의 앞잡이일 때 양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무슨 전선이다, 감옥이다, 무덤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싸우고 있거나 싸우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거나 싸우다가 죽었거나, 우리가 그런 표현에서 자유롭지 못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감옥 가고 집안 풍비박산나고 호적에 붉은 줄 긋고 취직길 막히고 그거 몰랐을까요? 그거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죠.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계단으로 바위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줄줄 나왔을까요? 계단으로 바위쳐서 결국 바위 깨트렸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생각이 광주에 미치면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광주가 뭐냐? 계산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계산기가 광주에 스치기만 하면 계산이 안 돼버려. 무슨 뜻이냐면, 죽는 놈도 있는데, A씨, 죽는 사람도 있는데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는 건 아니잖아. 그러고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계단이 바위를 깨트려버린 것이죠. 인류 역사에 러시아의 분화로도 운동보다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훨씬 더 많이 자기 자신을 내던지면서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거는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을 놓고 보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그렇게 헌신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 수천 년간 보수적인 전통이 강했고, 그리고 수천 년간 지배 엘리트들이 교체되지 않고 힘을 행사해온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진짜로 민주화를 향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강풀이란 만화가가 26년소란 만화를 그렸습니다. 그 만화는 저는 문화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우리 사회에서 아무도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에서 보복이라는 걸 얘기했죠. 그리고 그 보복이라는 게 우리는 처벌을 보복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처벌과 보복은 다른 것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했죠. 왜냐하면 공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에서 보복을 우리가 말릴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던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큰 틀에서도 그 만화가 참 놀라운 작품이었지만 저는 그 디테일에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디테일과 인물들의 캐릭터에서. 제일 제가 가슴이 아팠던 대목은 뭐냐면 거기 보면 국가대표 사격 선수가 나오죠. 미진이라는 이름의 국가대표 사격 선수가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5.18 때 희생이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갓난쟁이 미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5.18에 충격을 받아서 실어증으로 말 한마디를 안 해요. 말 한마디를 안 하면서 그래서 그 키워왔는데 미진이가 이 아버지가 죽을 때 말문을 열고 한마디를 하고 죽습니다. 그 얘기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26년 동안 딸을 키워온 아버지가 딸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미진아 너는 네 인생을 살아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광주를 겪은 사람들에게는 자기 인생이 아니라 광주 그때 그 먼저 가신 분들 그 죽음이 우리 인생에 들어서 끼었습니다. 광주의 자식들이라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냈죠. 광주의 자식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컨대 노무현. 노무현은 김해 사람 아닙니까? 김해 봉하마을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광주가 없었더라면 인생이 달라졌겠죠. 광주가 없었더라면 노무현은 아마도 지금쯤 부산에서 돈 제일 많이 번 변호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광주를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노무현을 왜 기억하고 왜 좋아했습니까? 바보 노무현이라고 좋아했죠. 근데 그 바보 짓이요. 노무현만 한 게 아닙니다. 80년대 바보 많았습니다. 그 바보 족보 있는 바보입니다. 족보 있는 바보예요. 광주에서부터. 광주 집안 내력입니다. 광주의 자식들이 갖고 있는 집안 내력이죠. 광주는 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주 문제를 풀긴 풀어야 하는데 아주 성급하게. 그러니까 돈으로 풀려고 그랬죠. 그리고 광주 내에서도 저는 돈이 풀리는 것 자체가 피해를 입은 분들께 당연히 배상과 보상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도 과정과 방식을 제대로 밟아야죠. 진상규명이 됐습니까 지금? 발포 명령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저도 모릅니다. 책임자 처분은 어떻게 됐나요?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에 잠시 담갔다 꺼냈죠. 그리고 그 자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광주 빨갱이였다. 아직도 떳떳하게 그러고 다니죠. 자기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서 골프 치고 다니고. 여러분 얼마 전에 광주에서 그 벌어진 일은 광주의 폭도들은 인민군의 사주를 받았다. 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는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 재판, 항소심에서까지 무죄가 나왔어요. 대법원 가 있는데 아마 대법원에서도 무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이상해졌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광주가 점점 축소되어 가는 과정을 밟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어떤 그 핵심적인 그 흐름하고 같이 결합을 하지 못하면서 광주가 축소되어 가는 거죠. 전라도 사람이 광주로, 광주 시민들의 광주로, 광주에서 참여자들의 광주로, 참여자들 중에서는 도움 받은 사람들의 광주로, 도움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도움 많이 받은 사람들의 광주로. 그렇게 축소되어 가다 보니까 광주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의 독점 전유물이 되어가고 그러다가 그분들도 아차하니까 광주의 전국화 얘기가 다시 나온 게 아니었나. 저는 이제 그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넘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80년대에서부터 광주까지 2009년까지 이어져 온 그 민주화 운동의 시대하고는 또 촛불 시대는 조금은 다른 과제들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세대가 벌써 다르죠. 여러분 세대하고 지금 세대 그 광주를 겪었었던 우리 세대하고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닥칠 것인가. 여러분들 속에 그 힘은 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광주 시민들이 우리가 그런 일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광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민중들 속에 언제든지 그런 불의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2010년대의 전두환은 2010년대의 계엄군은 다른 모습을 하고 오겠죠. 신자유주의든 스펙이라는 괴물이든 88만 원 세대를 덮칠 겁니다. 다른 형태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광주가 없었더라면, 만약에 27일 새벽의 도청이 없었더라면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육사 몇기가 30기쯤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사회일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왜 평범한 사람들이 총을 들었을까?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총을 들고 죽어간 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하게 만들었을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는 그렇게 만들어낸 성과가 작동을 하다가 그게 가진 약발이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야 할 그런 상황에 지금 젊은이들이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겠지만 여러분들이 새 시대의 주인으로서 새 역사를 여러분들의 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이제는 그려가야 할 그런 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30이라는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역사적인 시대의 변화, 그것을 여러 젊은 세대들이 같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